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직입니다. 오늘은 이번 계엄 정국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주진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아이고, 오늘 상당히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하시고. 또 다른 자리에 와가지고. 아유, 근데 이렇게 오신이라고 아침부터. 어떻게 뭐 식사는 좀 하고 다니세요? 저 밥은 잘 안 먹습니다. 밥 좀 주셔야지. 제가 미안하잖아요. 아니, 미안하라고 또. 어젯밤 제가 뭐 2시 그래요? 2시 넘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7시에 나왔습니다. 아니, 요즘 방송 시간을 조금 앞당겼다면서요? 지금은 저 계엄령 이후에 비상시기잖아요. 국민은 불안한데 자꾸 버티기 하는 꼼수 버리는 법비들이 많아서 저희가 뉴스 공장에서도 특보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 시? 근데 그럼 어제 밤 늦게까지 또 다른 취재 또 있고. 취재는 열심히 합니다. 내용물은 좀 그렇지만. 아니 내용물도 좋았어요. 괜찮죠. 아니 뭐 지금 사실 이제 적지는 않은 나이잖아요. 허리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하필이면 계엄군이 와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도 현장을 지키면서 이렇게 이 나이에 꿋꿋이 취재를 하고 또 그것도 아주 열심히 아주 보기 드문 기자입니다. 제가 후배지만 진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검찰 취재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죠. 검찰 군 취재 이렇게 조성식 기자님 따라다니면서 좀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아니, 그래 보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유명한 박영수 변호사, 윤석열의 사부랑 박영수 변호사를 아마 제가 처음에 우리 주 기자한테 처음 같이 가서 아마 인사를 시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밥을 같이 먹었는데 어떤 자리였냐면요. 심재륜 고검장, 조폭 수사의 대부라는 심재륜 고검장이 있었을 때 심재륜, 그다음에 조승식 이렇게 앉아 있었고 조성식 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김홍일 그 아저씨가 와서 인사하고 앉지도 못했어. 그게 그날 자리였다고요? 그렇죠. 중앙지검 그 강력부장 할 때였어요. 강력부장에서 앉지도 못했어요. 그랬구나. 박영수 아저씨 만날 때는 그 김홍일 아저씨는 그때는 안 왔어요. 저기 밑에 있는 보이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둔한데 저기 우직하고 뚝심이 있다. 조폭 수사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BBK 수사단장으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사단에서 그 특수부 검사들의 특수수사라는 게 얼르고 달래고 그런 거잖아요. 김경준은 얼르고 달래서 야, 이명박 빼줘. 이명박 빼주면 내가 빨리 내보내줄게. 제가 그 김기동의 그 BBK 메모를 에릭 행님한테 받아가지고 그 대선 직전에 그걸 또 그때 시사인에서 거기서 해서 BBK 특검으로 넘어갔죠. 김홍일과 원수가. 여기 참 검찰 얘기하려면 뭐 오늘 사실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많죠. 그거는 이제 또 조금 미뤘다가 왜냐면 지금 이번 계엄 정부에서 계엄 내란 계엄이지 계엄 내란인지 하여간 뭐 말도 안 되는 내란이죠. 이번에 검찰이 상당히 그 묘한 태도를 취했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어떻게 검찰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람을 벌주는 기소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사람을 구속시키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아시다시피 봐주는 거 있잖아요.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봐주는 거예요. 구멍을 내가지고 그래 너는 풀어줄게. 그리고 풀려날 만큼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를 받게 하는 그런 또 꼼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이 뭐 초기에 상당히 적극적인 그 수사 의지를 밝히고 막 수사본부 막 크게 꾸리고 이상했어 그때. 김용현 걸어갔잖아요, 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짜고 치는 모습들이 아니냐. 또 그런 한편에 검찰의 우리 또 그 속성을 알잖아요. 정권의 힘이 빠진다. 권력이 어떤 그 약해지는 걸 보이면 또 물어뜯는단 말이죠. 물어뜯는데 어떤 입장에서 물어뜯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손으로 일단 확보해서 그렇죠. 거기서 먼저 또 봐주기를 하든 뭐 이건 다 우리가 할 거다. 왜 경찰 니네가 감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국수본 이렇게 수사하고 경찰 수사하는데 이 부분도 좀 따져보고 이 부분 저도 우려하고 취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검찰이 전통적으로 자기네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사기관 또는 준사법기관 이렇게 스스로 자임을 하면서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지면
늘 자기들이 중심이 돼야 돼. 그렇죠. 네? 타지간에서 그렇죠. 모르는 걸 못 보잖아요. 못 보죠. 못 보는데 영장 지금 기각해버리고, 아니, 네. 청구도 안 해주고. 근데 이번에는 경찰, 내란 수사는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그리고 경찰에 있고 공수처한테 주도권을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자기네들이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범죄자 김용현을 잡고 있고 자료는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그래 니네 수사가 해라 이러면서도 중요한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아서 이게 공조수사가 잘 안 되는데 안 될 텐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건 뭐 또 주기자 라이브 네. 여기서도 또 검찰이 가서 아예 우리 여기 똑같이 네, 빼놓고 할까요? 그게 서로 목소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돼. 왜냐면 톤이 달라질 네, 수 있어서. 예. 참 많이 하시네요. 아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네. 계속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이 지금 조성식의 어퍼컷인데 네. 저번에 한번 나갔을 때 얘기했지만은 네. 이게 과거에 그 오마이 TV에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그 조성식의 했죠. 어퍼컷이라는 그 코너 그 명을 그대로 채널 이름을 쓰다 보니까 검색이 잘하는데 사실 여러 분들이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계속 어퍼컷을 날리다 보면 한번 어떻게 아니 그래서 지금 어퍼컷을 훅으로 진짜 바꿔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훅 어때요? 훅? 아니 저는 훅이라고 그래요. 예, 훅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은 맞아요. 그냥 지난번에. 농담은 드렸는데 네. 하여간 우리 계속 날리다 보면 맞겠죠. 우리 주 기자께서 앞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계엄 사태, 내란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 저는 뭐 그날 밤에 첫 컨텐츠를 그날 올린 날이라서 네. 편집하고 또 뭐 이러라고 후속 이제 다른 2편을 얘기를 하고 밤에 뭐 밥 좀 물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우리 그 가족들이 뭐 주기자가 방송 나온 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네. 그래서 그때서야 이거 뭐야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틀고 해보니까 그 국회에 상당히 일찍 달려간 것 같아요. 저는 계엄 뉴스를 제 올림픽대로에서 접했습니다. 압구정동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약속이 있어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그게 믿겨졌어요? 아니요, 이거 뭐 가짜 뉴스인가 처음에 이제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고, 에이 무슨 하는데 윤석열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 이거 미쳤구나. 이거 참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몇 사람한테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은 모르고 있었고요. 함세웅 신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예. 신부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괜찮아. 근데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웃더라고. 계엄을 하면 원래 다 잡아가는 건데 아무도 안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고 웃기는 애들이야 이러면서 그분은 계엄을 겪었잖아요. 겪었으니까 예전에 그 전두환 그 계엄령이 계엄령 때는 잡혀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안심을 하면서 아무튼 차를 바로 돌려서 저는 국회로 현장으로 갔죠.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은 국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는 그냥 달려가죠. 우리 팀에 전화를 해서 나는 국회로 가니까 현장으로 가니까 와달라 빨리 와라 이래서 저희 팀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그때가 그러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가 한 몇 시쯤이었어요? 11시 전이었습니다. 11시 전에? 11시 전이었는데 문을 막고 있었어요. 정문? 저 국회 문을 봉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완전 봉쇄가 안 돼가지고 여기는 봉쇄됐으니 앞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저희 그 방송에도 담겼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바로 월담했습니다. 제일 먼저 월담을 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죠. 그래서 우리 취재진이랑 앉아서 들어오는 국회의원들한테 다 인사를 하면서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미쳤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 중에도 월담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담은 뭐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뭔가 쉬운 데가 있고 쉬운 데가 없죠. 그리고 계엄 상황이잖아요. 저는 계엄이면 정치 금지, 언론 금지이기 때문에 언론인 정치 활동 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니까
이 넘어가면서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히 뒤로 해서 어려운 데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문에서 그럼 한참 좀 뒤쪽으로? 뒤쪽에서 넘어갔죠. 거기는 그럼 병력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병력은 저쪽에 있었는데 없는 쪽으로 가서 숨어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유치원 뒤를 이렇게 해서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본관으로 갔습니다. 자, 그럼 계엄군은 언제 처음 그 본관 앞에서 맞닥뜨린 자, 거예요? 본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이나 그 사람들 보고 미쳤다 그 얘기를 한 20명, 30명하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얘기라고? 네, 얘기하고. 거기는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도 오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근데 뭐 1시간쯤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는데 헬기가 이렇게 헬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탱크 안 올지, 탱크 오나 지켜봐야 돼, 탱크 오나 걱정이야 이렇게 했는데 헬기가 오는데 아니 탱크 대신 헬기가 왔네. 그때까지만 해도 웃었어요.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밤에 헬기가 뜨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선 때문에 전선이나 뭐 다른 줄 때문에 밤에 작전하지 않는데 왔다 했는데 한번 이렇게 선회하고 갈 것으로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계엄령 바로 해제될 거니까 거의 좀 뭐라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때까지만 뭐 저래다 말겠지. 보고 가겠지. 그런데 한 20-30분 있다가 서 있는데 계엄군이 온 거예요. 계엄군이 너무 놀라서요. 저게 뭐지? 완전 무장을 한 계엄군이었어요. 총을 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달려갔죠. 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여기는 국회야. 니네들이 오면 안 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영상에 다 담은 거죠? 담겼는데 제가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할 수가 없었고 바로 맞고 이제 몸싸움이 시작됐죠. 몸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특수부대 애들이 와서 전틀하게 웃고 아유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딱 밀어붙였어요. 근데 버틸 수 있었던 게 버텼는데 안 넘어갔죠. 근데 제가 뭐 무술을 해서 제가 뭐 깡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대모도 좀 무술은 나도 좀 했는데 좀 어설프게 했지. 자, 그런데 총을 메고 완전 분장을 했어요. 한 10kg, 20kg를 매가지고 무게중심이 흔들려요. 그래서 잡고 흔들 수 있었던 거예요. 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군인이 왔을 때 저하고 시민들 그리고 보좌관들이 처음에 밀어냈기 때문에 그 입구를 지켰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안 왔는데 나중에 군인들이 뒤에 후문을 봉쇄하고 서 있잖아요. 우리가 밀어도 안 밀리고 그랬다면 엄청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더 왔으면 그죠? 그렇죠. 진짜 곤란하고 그리고 그 군인이 지키겠다고 맘만 먹으면 민간인들이 절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밀어도 절대 밀리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었고 군인들도 더 망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모를 조금 해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맞고 처음엔 욕도 했지만 뒤에서는 계속 달래고 사고 나면 안 된다. 그 부대장 제가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너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너 처벌될 수 있다. 어떻게 시민한테 군인이 그러냐. 절대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 뒤로 물러라. 그랬더니 그 어떤 계속 제가 부대장마다 가서 몸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대장한테는 가가지고 빨리 물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특수전 그 부대에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양심선언한 책임자인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눈 부리부리 많이. 그 저기 707 특임단장.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분 인터뷰를 했었어요. 거기서요? 네. 자, 이거 계엄사령부에 연락해달라. 우리도 곤란하다. 계엄사령부에 연락해달라고 그때도 굉장히 안타깝게 저한테 호소했었어요. 뭐라 그래요? 계엄사령부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좀 전에 그 사람이 얘기한 거구나. 네, 그렇죠.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계엄사령부로 연락을 해달라. 혹시 주 기자를 알아는 보던가요?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경황이 하긴 없었고 그렇지 뭐. 네, 경황이 없었고 가서 계속 물어보니까 얘 뭐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계속 밀어제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뒷날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양심선언 비슷하게 또 기자회견 내용 보면 자기들도 전혀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온 거잖아요. 707 특임단장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온 게 당황 기색은 역력했습니다. 물론 부대 지휘를 했지만 기색은 역력했습니다. 양심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웃고 왔다가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고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의아하고 특이했던 점이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이제 의결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아직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건 3시간만 뒤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국회에서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바로 병력을 거의 좀 이따 빼더라고요. 좀 있는데 그 1시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대통령 담화 전에 빼긴 했으나 국회 의결 이후에 국회의장이 선포한 이후에도 1시간 정도는 머물렀습니다. 국회 경내에 머물렀는데 자기들도 부끄러워가지고 저기 구석에 서 있고 저희가 마이크 들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찍지 마세요 막 그러는 왜? 근데 찍지 말라고. 나는 찍는 사람이고 니네들이 지금 찍히는데 와 있는 거야. 니네들이 잘못했어 막 그러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괴롭혀가지고. 아니 뭐 그래도 707이에요. 네. 나름 무서운 사람들이요. 특전사에서 최고예요. 특전사 중에 특히 대테러 훈련까지 겸비한 사람들이라서 사실은 작전 시에서 대단한 사람들. 대단했어요. 제가 몸싸움을 이 부대 저 부대 다 가서 했거든요. 다 힘들었어요. 허리 아프고 지금도 파스 붙였어요. 파스 붙였잖아요. 네, 알았어. 아니 뭐 엉덩이 다 보여. 아니 파스 붙였어. 아직도 붙이고 있어. 아프다니까요. 알았어. 네. 나중에 내가 다시 볼게요. 자, 그날 현장에 기자들은 얼마나 왔나요? 거의 제일 먼저 갔었잖아요. 제일 먼저 갔죠. 기자가 안 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언제쯤 이제 그 이후에 속속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속속 독자적했습니다. 기자들도 그럼 같이 이제 막 그렇죠. 뜻을 모아서 이제 같이 몸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기자들은 몸싸움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기자들은 저쪽 서 있는데 저만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제 팬도 오고 그랬거든요. 같이 이렇게 몸싸움하고. 그리고 늙은 주 기자는 몸싸움하고 젊은 기자들은 뒤에서 서서 잘 싸우네 뭐 이러고.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인터뷰하더니 기사는 안 써. 그리고 또 목소리도 제 영상은 안 나오는 게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계엄군이 오면 총을 쏘지는 않겠지 한데 그래도 체포는 당할 거라고. 알 수가 없지 사실은. 네. 체포는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를 그날 또 다시 읽기 시작해가지고 하필이면 머리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굉장히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뭐 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이니까 뭐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저도 뭐 좀 질문도 뭐 가볍게 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날 현장에 못 가서 저도 아쉬웠지만 막상 저도 현장에 있었으면 상당히 긴장되고 그렇죠. 아마 거의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포심이 총을 일단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수부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발소리가 팡팡팡팡 나는데 와 너무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가슴이 그냥 달려가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아서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막아서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역할을 잘해줘서 하루 만에 계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그렇지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바로 회복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올 겨울 끔찍한 상황이 지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어쩌면 도피 생활을 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잡혀갔겠죠. 바로 저는 일본으로 잡혀가는구나. 맨 앞에 가서 맞섰으니까. 아니 근데 잡혀갈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앞에 가 있었으니 잡혀가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잡혀갈 건데 저는 빨리 가겠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심지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군인들이 깔리고 뭐 이러면 가다가 이제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도 가다가 검문에 걸리면 무조건 잡힐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저는 계엄군을 처음으로 맞선 시민이었으니까 일단 잡혀가면 그리고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잖아요. 잡혀갔겠죠. 주진우를 체포했다. 야 이건 뭐 거의 또 신문 아주 일면을 장식할 얘기인데. 아이고 어쨌든 그날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집에는 몇 시간 간 거예요?
이제 상황이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죠. 계속 거기서 밤새고. 네, 아침까지 있고요. 뭐 아침에 갔다가 조금 있다 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시 났어요. 다시 왔죠, 바로. 그리고 며칠 동안은 국회에서 며칠 동안 국회에 있었죠. 그 와중에 이제 뭐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뭐 국회의장하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영내 뭐 이렇게 산보 동행 인터뷰도 하고. 거기에서 그 의원들이랑 밥도 계속 먹으면서 취재도 하고 있었던 일, 그리고 다른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절차와 법을 탁탁 지켜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 판단력,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의장이 떴어요. 그래서 아주 뭐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성향이 있을 테고, 근데 이런 비상시국에서 딱 정말 적임자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안정감 있게. 국민의힘에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좀 존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왜 우원식 의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밑에 사무총장이 김민기 사무총장이라고 용인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매우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김민기, 우원식이 왜 국회에 있었는지 이번에 그 능력과 진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모처럼 정치 지도자다운 정치 지도자를 한번 본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이번 비상시국에서 저는 가장 빛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정치인 중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본인이 국회 방원들 다 데리고 나와서 저 시민들로는 안 되니 방원들이 군인을 맞서게 직접 데려와서 몸싸움을 같이 하면서 진두지휘를 했었어요. 그 뒷얘기는 왜 보도를 안 하는지, 왜 기자들은 김민기 사무총장 혹시 형 동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저 엄청 괴롭혔어.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계속 불편한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막 신고를 했어요. 쟤 쫓아내라고. 그 계엄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 쫓아내라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계속 쫓아내려고 그래가지고 막 숨어 다녔어요. 국회에서도? 지금 말도 못해요. 이제 좀 나가라고? 너 나가라고. 쟤 왜 나왔냐. 아니, 괴롭힌다고.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불편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괴롭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발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스토킹이라고. 중범죄네. 저를 얼굴이야 좀. 나경원 의원 나도 기억이 나는데 완전 확 돌아서가지고. 나경원은 사실은 저하고 악연이 있죠. 1억 피부과도 있고. 이게 좀 애증 관계라면서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잘 지내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곤란하니까 헤이!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아주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인상적. 그래도 계속 물어봤죠.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몇몇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명태균, 뭐 좀 이따 명태균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그 명태균 게이트의 주요 인물로 떠오르는 그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하고도 뭐 얘기를 좀 했어요. 윤상현 의원한테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계엄이 나고 나서도 당신 역할을 해줘야 된다. 당신이 계속 얘기해야 된다면서 매일 인터뷰를 했죠. 매일 인터뷰를 하고 계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거 좋네. 이 얘기를 더 크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의를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 또 이렇게 감정에 불을 지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보수의 지도자로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계속했는데 그 내용은 보시기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분 상당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니 그분 국민의 감정에 불을 지르는. 제 역할 크게 하셨어요. 그게 보통 재능이 아니에요. 네네. 아주 빤빤하게 국민의힘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 정확한 역할을. 지금 뭐 이분 명태균 통화 기록에 윤석열이 직접 언급하고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왔는데도 지금 완전히 잡아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계엄 이 내란 문제가 지금 커서 그렇지. 저 밑에 창원에서는 저 명태균 녹취록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말에 그거 가면서 취재 그걸 꽤 깊이 해왔잖아요. 꽤 깊이 했고. 아예 지금 명태균 얘기로 갑시다. 그제도 제가 창원에서 이틀 동안 살다가 왔어요. 계속 지금 올 가을 겨울 창원에 6번 갔나 7번 갔나 매일 가 있어요. 명태균 씨 혹시 뭐 면회도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면회 오라고 하더라고요. 면회 오라고 했는데 면회 가면 병보석 직전이에요. 직전인데 검사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더라고요. 취소? 네,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직접 얼굴은 뭐 그 재판정에서나 보고 그랬지만 얘기는 잘 하고. 박주민 의원이 면회를 한번 접견을 했던데 그 주 기자가 연결해 준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박주민하고 박주민에 대한 얘기를, 박주민은 자기가 왜 불려갔는지 몰라요. 근데 명 박사하고 나하고 박주민에 대한 얘기 많이 했구나. 했었고 뭐 진정성 있고 실력 있고 사람 인간성도 있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명태균이 박주민이 왕이 될 상인가 내가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에서 가장 곤란한 민주당 대권 주자는 박주민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한 적이 있어요. 대권 주자로? 그런데 근데 그런 사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홍정욱이 가장 어려운, 민주당이 꺾기 어려운 카드다. 그냥 전략적으로만 보면. 근데 하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왕이 될 상인가 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 12월 12일 날 면회 오라고 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박주민 말고 김두관 그리고 송영길.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도 못 믿고 이 국민의힘 쪽 못 믿으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민주당과 어떻게 공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하고 싶어서 박주민을 불러서 얘기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내가 박주민하고는 깊은 얘기는 안 했고요. 제가 명태균 쪽에서는 그렇게 듣고 명태균 쪽에서 어떤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화답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알았어. 뭐 조금 뭐 가릴 필요도 있을 테고 좀 가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근데 혹시 그 명태균 접견을 가게 되면 저도 좀 따라가게 해줘요. 내가 먼저 보도 안 할게요. 그냥 동행만 좀.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주기자 라이브 방송에서 저도 사실은 주기자 때문에 잠깐 명태균하고 통화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통화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명태균 가족들이요 주기자 라이브를 맨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막 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씹기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명태균 비판해가지고 비판 많이 했지. 한 욕 먹고 그러면 방송 보다가 화나서 전화하고 그래서 통화한 거예요. 그날도 화가 나서. 방송 끝나면 또 화가 나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고 가족들하고도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한 관계 이것도. 저기 장모님이 명태균의 장모님이 국민의힘 여성 경남 지역에서 여성 쪽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 아주 강성 보수시래요. 근데 막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주기자는 좀 귀엽더라. 그렇게 또 이번에 명태균 막내 인상이 선하게 또 생겼어요. 명태균 막내딸한테 이번에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10년 있다가 이 아저씨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될 뿐이야.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 10년 있다 산타크로스 이건 뭐지? 재밌네. 자, 계속 왜 방송에서 명태균 얘기를 이제 뭐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뭐 빼먹듯이 진짜 계속 했었는데 중요한 게 계속 안 나왔었어요. 우리가 계속 궁금해했던 김건희와 통화했던 그거 녹취 또는 김건희 씨의 목소리. 윤석열의 목소리, 뭐 예를 들면, 그런데 계속 갖고 있다. 보물단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보물단지가 있죠. 실제로 근데 지금 조금씩 나오는 이제 거잖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황금폰, 그러니까 전화기 2개와 USB를 최근에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압박하니까 병보석, 그러니까 나와서 재판받고 싶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병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일종의 딜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 전화기 제출 전에 이미 그 전 전화기에 김건희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윤석열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 지금 대권 선언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목소리 있습니다. 이준석 목소리 많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윤상현, 또 불러보세요. 김종인, 수많은
그 국민의힘 주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이미 있어요. 명태균 씨하고 그러니까 직접 통화했다는 거죠? 통화했죠. 네. 그럼 홍준표 같은 사람도 통화했어요.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홍 시장은 어쩌려고 저렇게 계속 초기부터 네. 자기는 완전히 뭐 그런 일종의 뭐 정치 브로커 뭐 양아치 취급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자기는 전혀 뭐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명태균 씨 주장인데 여기 와서 하나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저기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대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대구 보궐선거에 나온 것도 그다음에 대구시장에 나온 것도 명태균 씨 조언이 있었고 그때 명태균 씨가 직접 도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당사자인 홍 시장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최아무개라고 명태균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가지고 불법적인 요소죠. 당원 명부를 가지고 불법 여론조사를 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이었는데 그 사람 바로 잘랐어요. 그 대구시 공무원 하기 직전에는 그 사람이 김영선 보좌관이었어요. 자,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 최모 씨는 홍준표 시장 아들의 아주 베프입니다. 베프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제일 예뻐하던 애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명태균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 이 관계가 이제 나올 건데 홍준표 시장이 매우 곤란할 겁니다. 그러겠네. 그 사람을 바로 잘랐습니다. 그만두고 뭐 양아치였다, 그 사람의 일탈이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명 박사한테 고맙다고 해주겠다는 게 많아요. 해주겠다. 내용을 좀 주 기자는 보니까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게 아니고 또 가지고 있기도 하죠.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언제 다 푸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푸는데 내가 풀면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다른 언론한테 이렇게 던져줘야죠. 명 박사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처음 만났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언론이 같이 취재해야죠. 그 중에 좀 남은 거 떡건물처럼 우리도 하나 나중에 주세요. 홍준표 시장의 직접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흥미로운데 근데 선거에 대해서 고맙다 보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의 생일을 직접 챙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곤란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곤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하고 밀착되게 된 명태균이 밀착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김종인의 측근이었고 이준석의 측근이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 윤석열은 저 명태균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를 데리고 오고 협의를 봐서 신뢰하게 되는데 자, 이준석은 최근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준석한테도 가장 곤란한 요소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겁니다. 명태균의 녹취가. 근데 검찰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대권판이 다시 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태균은 아직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게 아마 내년 봄이나 만약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게 어떻게 보면 명태균 이 황금법 내용이 가장 큰 어떤 변수. 명태균의 황금법은 아직 수사도 안 했습니다. 조사도 않고 아직 까지지도 않았습니다. 포렌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어떤 게 중요한지 지금 그런데 황금폰 나오기 전에 있는 폰만으로도 이미 그 전에 다른 폰에서도 오세훈도 사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오세훈도 그렇고 여론조사 관련해서죠. 그러면 유력 주자들이 그렇고 자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해한 건 역시 김건희 씨하고는 그럼 어떤 내용으로 자주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지 대통령 담화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선거 때 도와줘서 한두 번 통화한 게 다다. 그러니까 그냥 좀 고마운 이렇게 좀 달래주는 차원에서 경선 때 관계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윤석열과 명태균이 통화한 내용 그리고 김건희와 명태균이 통화한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아니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나 올 여름 이후까지 김건희는 명태균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명태균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내용을 다 찍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모든 게 자동 녹음돼 있는 거죠? 네, 자동 녹음 되는데 네. 항상 다 녹음한 건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자동 녹음을 꺼놨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근에는 아이폰을 썼어요. 네. 그런데도 녹음은 다 했을 거니까 이 녹음기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녹취가 무수한 통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거짓말, 김건희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는 심각한데요? 올 여름까지도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이 대선 이후에는 절대 서울에 오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 여름까지 적어도 그 대표 경선까지 올 여름 이후죠. 그 이후까지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럼 누구 곤란해질 사람이 있겠네. 네, 곤란해질 사람이 있겠네. 자, 원희룡도 이 안에 포함되죠. 자, 한동훈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동훈하고는 관계가 좀 한동훈은 그럼 비교적 이 게이트에서는 좀 멀어요.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은 대통령이 명태균을 따끔하게 야단치고 그래서 관계를 끊었다 얘기하셨어요. 윤한홍이 계속해서 명태균이 위험하다 얘기했는데 윤한홍의 뒤에는 견진의 목소리가 보입니다. 윤한홍은 윤핵관이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요. 창원에서는 명태균 주변에서는 다 윤한홍이 건진하고 가까워서 건진이 명태균을 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상당 부분 신뢰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윤한홍 부인하고 건진하고 매우 깊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윤한홍 아셨어요? 윤한홍이 지금 이 얘기요? 아니 윤한홍이 윤한홍이 검찰 출신 아닙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고 경남 지역에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렇게 정치력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어느 날 확 컸어요. 확 컸죠. 윤석열 때문에 컸거든요. 근데 윤석열과 윤한홍이 어떻게 붙겼지? 건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천공이 바깥에서 떠들고 다니는데 천공은 먼 사람이고 천공보다 명태균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건진이 안 났습니다. 건진은 명태균보다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건진이? 아니 명태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제일 제일 윗선이고 건진 천공 이 자들은 좀 이렇게 좀 하수들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깊게 취재해봤는데 점점 건진의 그림자가 더 짙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럼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네. 그렇죠, 있죠. 도사들 간에 도사들의 리그가 있죠. 자기들의 자존심. 그런데 명태균이 밀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건진의 견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명태균은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었어요. 김종인과 이준석을 데리고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이 보수의 새 판을 짜서 여의도에 있는 구 정치 세력을 다 미루고 새로운 보수로 이렇게 정치 세력을 만들려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개헌 얘기도 하고 김건희는 수덕사로 보내서 수행을 하게 하면 불쌍하게 보면 국민들이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런 것이 윤석열의 눈밖에 난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윤한홍과 건진의 견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주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근거는 상당 부분은 이제 명태균의 명태균의 주장. 천공과 명태균과 건진을 제가 계속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주변 인물들 취재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건진은 이제 이 정부 출범 초기에 막 출범하기 직전에 왜 막 잡음이 나가지고 캠프 이런 데서 바로 빠졌죠. 빠진 걸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별로 이제 윤석열 부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들 알려져 있었거든요. 조용히 건진이 이 사람들 중에 제일 말을 아끼고 바깥에 안 나섭니다. 안 나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요. 그리고 봐준다고 했는데 전화로 상담하거나 웬만한 사람은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언론도 피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 건진의 진가가 조금 있으면 보일 테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건진은 혹시 접촉은 해보셨어요? 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나도 건진을 좀 진작에 한번 접촉을 해볼 거랬네. 그러면 지금 주 기자 말씀대로라면 건진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계속 그런 어떤 마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2018년
공천 관계로 지금 얼마 전에 갑자기 긴급 체포되고 그 다음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다음에 기각됐는데 2018년이 아니라 23년, 24년에 맹활약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지. 근데 뭐 정권은 윤석열은 끝났어요. 정권도 끝났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다 청산하고 쫙 정리해야 되는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뭐 아니 청공과의 관계도 사실은 좀 더 드러나야 되는데 취임식까지 다 부르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취임식. 신경현 씨 청공의 오른팔. 신경현 씨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도 그쪽도 보면 윤석열은 모르겠지만 김건희하고는 꾸준히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 이런 뭐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지금 나온 거는 취임식 전날 2022년 5월 9일 5월 9일 맞죠? 네. 그때 명태균하고 통화해서 김영선 그 공천 문제 얘기했던 거, 그거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쪽도 그 이후로는 취임 이후로는 명태균하고 뭐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김건희 윤석열의 통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김건희는 확실히 있다는 거고, 확실히. 윤석열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저도 뭐 취재를 좀 했습니다만 윤석열 지금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원래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검사 출신 믿기지 않습니다. 원래 불리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걸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너무 놀라워요. 특별히 검사, 법률가들은 자기가 불리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거나 하는 건 넘기고 넘기거나. 근데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확신범이야. 그냥 막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특징이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검사 출신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그래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통령이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근데 그 일상을 받아들여요 국민들이. 맞아요. 언론이 특히 또 보수 언론들. 저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말에는 힘이 있는데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뱉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정치하지 말아야 될 사람, 가장 대통령으로 부적합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겪는 이런 고난이.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대놓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3번이나 말 바꾸기를 하면서. 그때 기억나시죠? 응? 그때 믿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국정농단 때. 아니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저도 검찰 취재하고 그럴 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정말 저는요, 검사 윤석열하고 정치인 윤석열이 같은 사람인지 너무 의문이 들어요. 너무 놀라워요. 검사 윤석열로 언제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됐어요? 저는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알았죠. 늦게 알았어요. 그분이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사람들이 응원했죠. 그때 확 이제 아주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팀이 꾸려졌는데, 박영수 특검은 제가 좀 그전에도 우리가 알고 지냈지만 저는 윤석열 검사는 그때 만났어요. 그때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 2005년, 6년부터 이명박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었을 텐데. MB 킬러. 그때는 저는 이 MB만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가 그 보수축 지지층에는 더 있었고, 그리고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 지지층이 있어서 박근혜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정윤회, 최순실, 그다음에 박근영과 친하게 지내고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윤회, 최순실의 건물에서 밑에서 쌀국수를 계속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그 정유라의 남편과 가까이 지내면서 상담도 해주고 걔 인생 고민도 들어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페북에 나온 거 뭐 모든 거를 제가 거의 많이 수집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하고 저에서 저한테 계속 물으러 왔어요. 네. 그리고 저의 정보를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보내기도 했고. 그게 이제 특검에서 좀 활용이 됐네요. 활용이 됐죠. 많이 됐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안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계속 손잡고 다니면서 해서 안민석 의원한테 2대 문제를 계속 취재를 정보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분은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데 미숙한 정보를 계속 이렇게 노출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쳤는데 아무튼 안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취합한 정보를 제가 특검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제가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주로 제가 브리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열심히 했어요. 특별히. 근데 수사들 참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때 윤석열 한동훈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수사를 열심히 했냐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구속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는 도저히 처벌할 수 없어요. 우병우가 그랬잖아요. 그때 주진우 의원 나 말고 주진우 의원과 우병우가 한 통속이었는데 그때 야 직무유기야 직권남용이야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시키냐 하면서 계속 배짱을 튕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삼성을 잡고 삼성이 나왔어요. 삼성의 뇌물죄를 증명하면서 윤석열이 박근혜가 구속됩니다. 그때 태블릿 PC 말을 얘기한 태블릿 PC 조작됐다고 하는데 무슨 조작입니까? 그것 말이 안 되고 그때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의 전화기 그게 그냥 사료였어요. 그걸로 이렇게 이 문제를 이재용과 박근혜라는 두 큰 산을 한 번에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때 이제 그 취재를 안종범 수첩은 발굴을 일부를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명박, 저는 필생의 수건사업 이명박인데 이명박을 수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윤석열도 안 한다고 도망가더라고요. 처음에 좀 꺼렸어요. 안 하고. 그래서 청와대 민정 쪽에다가 가지고 갔더니. 아니, 자기가 MB 때, 추범 그때 막 직전에 BBK 특검 했잖아요. 참여해가지고 그 무혐의 다 했잖아요.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저 청와대 청와대 다 안 된다고. 박근혜도 구속됐는데 이명박 또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제가 이승환 가수하고 노래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책도 쓰고 그러다가 다 쓰는 누구 겁니까? 그게 뻥 터졌어. 그래서 다 쓰는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제 분홍색 보따리를 사서 야 그래 가져와라 해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보따리를 던져서 그때 이제 이명박이 구속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잘 지냈죠.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다 응원했어요. 근데 총장 되자마자 사람이 좀 이상했잖아요. 이상해가지고. 그래도 총장 될 때까지도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잖아요. 믿음은 아니지만 그때도 그때 관계는 있어요. 관계는 있었어요. 관계는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나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조국과 관련해서? 네. 그건 뭐예요? 오늘 공개해. 그건 다 아는데, 조국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거짓말을 해서. 아니,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말이잖아요. 네네. 조국 수사 관련해서 결정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사모펀드가 아니라 그런 거짓말을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사실 사모펀드 그 순전히 그냥 엉터리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펀드 때문에 지금 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게 어디였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청와대하고 몇 가지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법대로 한다. 하면서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파기되면서 그 계약을 하루아침에 거짓으로 윤석열이 파기했어요. 조국 수사를 개시하면서가 아니라 중간에 하고 나서 바로.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을 어기면서 문재인 정부에 있는 핵심 인사들하고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저하고도 그때 강을 건넜습니다.
문서로 혹시 돼 있었어요? 아니 문서 얘기는 아니고? 네, 문서는 아니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때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조국 그 의원이죠. 조국 의원 문제로 마지막에 한번 만났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 네. 그때 그 오마이 TV에 나와서 잠깐 했던 얘기 거죠? 네. 그 집에 가서 만났다면서요? 아크로비스타? 응? 그죠? 거기 가서 만났죠. 그러니까 두 부부 같이 만났고. 네, 만났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했죠.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주변에 다 보면 정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안 맞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했죠.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잘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당신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모든 국민이 불행하니 정치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냥 끝이죠. 뭐. 그 조국 수사 한참 하고 있을 때. 네. 정치를 주변에 이렇게 둘러봐도 가장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저기였어요. 윤석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의 철천히 원수로 너는 왜 맨날 조국 편만 드냐? 너는 왜 사실은 문재인 편만 드냐? 조국도 잘 알고 이쪽 윤석열도 잘 알고 그런 거야. 기자가 어느 쪽이든 다 그렇죠. 관계를 그때 맺는 거지. 조국 교수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조국 교수의 얘기를 전화로 갔었죠. 갔었는데 마지막 메시지 전화로 갔구나. 네, 마지막이었는데 메시지는 아니었고 무슨 얘기 조국 관련된 얘기를 하러 갔었는데 갔는데 그렇게 됐죠. 대화가 잘 안 되고. 대화가 안 됐죠. 아예 안 됐죠. 관계도 이제 그때 끝났죠. 조국 수사하고 초창기에.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씨하고 좀 인연이 있었죠. 취재 잘 열심히 하셨죠. 검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2013년 아까 얘기했던 국정농단 특검이 아니고 그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그 무렵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제 항상 힘들 때 사실 전화로 많이 위로도 해주고 어디 유배지 떠돌고 이럴 때 사실은 많이 좀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중앙지검장 되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이제 검찰총장 되던 2019년에 제가 회사에서 나오거든요. 자발적으로. 실직이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계속 남아있었으면 저도 친검 기자들처럼 아마 좀 나중에 후회할 만한 그런 또 보도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윤석열에 대한 보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런 보도를 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 취재를 했고. 근데 기자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나중에 그때까지 그게 좀 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거짓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죠. 제가 BBK 아니 어쨌든 BBK 보도했을 때 에리카 김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다고 기자들이 소문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내가 에리카 김한테 그랬어. 근데 빈이 더 좋아. 어떻게 이명박하고 미국 가서 에리카 김 만나고 왔잖아요. 많이 만났죠. 제가 예전에 그 린다 김을 미국 가서 인터뷰하고 오니까 기무사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린다 김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다가 별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때 어쨌든 기자들이 알던 적어도 그 총장 되기 이전까지 우리가 알던 윤석열과 그 위에 윤석열이 너무 달라졌던 거고 우리가 그때까지는 사실 특별히 누구 편을 들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뭔가 그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사실 심정적으로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정의로운 수사가 아니라 자료를 갖다 주면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박근혜도 잡고 이재용도 잡고 그다음에 이명박도 잡고 그러면은 이재용이랑 이명박이랑 박근혜 수사 안 해? 안 잡아? 취재 안 해? 저는 그 취재만 열심히 했던 거야. 저는 윤석열 알겠습니다. 윤석열은 칼이었어요. 칼이었죠. 칼이었죠. 저는 그 칼을 좀 썼죠. 자, 어쨌든 그런 어떤 인연, 그런저런 공적 사적인 인연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주 기자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좀 논란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고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취재했잖아요. 네. 이명박 잘했죠.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잘했죠. 그 얘기는 맞고. 네, 윤석열하고 김건희 관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제가 명태균 얘기도 처음에 명태균을 처음 만나고 가장 계속 그 심도 있는 보도를 했는데 이게 명태균 수사는요 김건희 수사고 윤석열 수사예요. 윤석열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김건희가 선거에 개입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명태균 취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제 잡으면 지금 탄핵 사유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얘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됐습니다. 지금 계엄 이후에 내라는 또 다른 얘기지만 이건 진짜 엄청난 미친 짓이고 엄청난 이거는 정말 어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이후 전에 명태균이 그 폭로한 대로 명태균 입에서 나온 대로 김건희와 윤석열이 선거에 이렇게 개입했다면 이건 매우 큰 일이고 이거는 이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겁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가 앞으로도 계속 단단한 폭발력을 그리고 향후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윤석열 그래서 일각에서 윤석열이 이번 그 비상계엄을 원래 일정보다도 더 빨리 후다닥 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명태균 폰이 검찰에 넘어가고 이것이 이제 곧 까일 것 같다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기는 아니 그거 왜냐하면 선거범죄든 뭐든 아니고 직권남용이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소리가 나오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 축이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 네, 김건희 특검이 한 가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거기서 한동훈이 이제 약간 돌아서는 것 같으니까. 네네. 한동훈이 돌아서고 김건희 특검법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 특검의 파괴력을 알잖아요. 자기가 국정농단 특검에서 있었고 그래서 굴러가면 대통령 탄핵까지 굴러온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래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 전부터 태극기 부대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전광훈을 만나면서 정규재를 만나면서 계속 보수의 목소리를 계속 전하고 아니 전광훈 열심히 만나고 둘이 사실 거의 영적인 것처럼 잘 통하잖아요. 저요 영적인 것은 아니고 진짜 잘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번에 계엄 때리는 거 보고 뭔가 정광훈과의 대화에서 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 계엄선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미친 짓인데 전광훈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전광훈을 만났던 거예요. 제가 보수를 분석할 때 전광훈을 봐야 된다, 태극기 집회를 봐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극우 보수 아스팔트 우파들의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젖어 있어요. 용산과 이 윤석열이 젖어 있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 있어.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우파들이 부정선거 얘기했고 그 사람들 이름 불렀어. 양정철 이름 부르면서 노태악 부르면서 김민웅 부르면서 이 사람들 다 잡아가야 된다 얘기하면서 부정선거다 집회 때 다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 극우 유튜브 사람들한테 뇌가 절여져가지고 뇌가 썩어가지고 뇌 썩으면 올해의 단어입니다. 뇌가 썩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윤석열이 그 전광훈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계엄이 딱 터지자마자 이게 뭐예요? 물어봤는데 정광훈 목사 뭐라 그래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 윤석열이 성동격사한 거야. 천재야. 그러면서 야, 국회는 그냥 보낸 거고 서버 가지고 와서 몇 시간이면 된대요. 며칠 만에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니네들 다 가짜야. 그러니까 다 잡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계엄해서 다시 계엄해가지고 다시 판을 짜면 자기네들이 더 집권한다. 여기에 지금 뇌가 썩어 있는 거였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정광훈의 언어로 아스팔트 우파의 언어로 보면 다 이해가 이미 돼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이 이제 그 용산에서 밤마다 그 대표적인 그 극우 유튜버들 그 방송을 듣는다. 이걸 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쓰고 그런 얘기만 하는데 이 정도로 심각할지는 몰랐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중에 굉장히 직위가 높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에 맞아요. 빠지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이런 무속도 아니고요. 주술과 이런 그런 극우 유튜브에 그냥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아니 근데 이걸 극복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극복하는 시민의 힘. 그래서 축복처럼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민주주의의 축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복으로 지금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자, 지금 보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네. 보수 쪽 취재도 꾸준히 하고 계신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이건 지금 좀 퇴행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빠진 다음에 더 이제는 강고하게.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 번도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을 국민의 힘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늘 국민의 짐이었어요. 늘 자기네들 위주. 자, 탄핵이 왜 늦어진 줄 아세요? 탄핵 직전까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권 뺏기면 안 된다. 누구한테 가야 된다. 우리 그 당권은 누가 잡아야 된다. 그 주도권 때문에 추경호는 지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껏 늦어졌어요. 그 안에서는. 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사과하고 다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가 왜 전혀 없을까요? 그렇게 한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의원들이. 근데 윤상현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의 목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지배받고 있었어요. 자, 이 정치가 그놈이 그놈이다. 이 당이 저 당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가장 저열한 놈들한테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배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손에 왕자 쓴 사람, 그리고 옆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민주당을 도와줬는데도 민주당이 정권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새겨야 되고.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사람들의 본성은 저렇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다 똑같다. 정광훈하고 똑같다. 정광훈의 목소리를 똑같이 낸다니까요. 한동훈 봐봐. 아닌 척 막 세련된 척 하다가 나중에 계속 종북 빨갱이 색깔론으로 넘어가는 거 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쪽에 간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 프레임이에요. 종북 프레임 하나, 그 다음에 이재명은 범죄자. 오로지 그걸로만 두 개. 논리도 없어요. 아무 논리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계엄군하고 맞서서 싸우고 열심히 취재했잖아요. 그러자마자 BBS에서 잘렸잖아요. 그 직후에 참 BBS에서 바로 잘렸어요. 그럼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KBS에서 한번 주차장에서 잘리고 해고 통보를 받았고 TBS에서도 잘렸고요. TBS도 잘리고 이번에 이제 BBS가 있어요. 이거 기록이네요. 기록이기도 하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직업을 잃었어요. 소득이 많이 줄었어요? 4분의 1로 줄었죠. 그동안은 좀 많이 벌었잖아요. 4분의 1로 줄었어. 근데 이런 퇴행이, 거대한 퇴행이 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절대 투표를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못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외치고 다녔는데. 김어준 방송에서 우리 주 기자는 거의 특급 대우로 해줘야지. 그러면 그렇게 그간에 저기 있는데 안 해줘야죠? 특급이 어딨어. 김어준 바빠 지금. 바빠. 그러면 독립을 해요, 차라리. 저는 그 컨텐츠를 잘 만들고 싶고 취재를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저는 취재는 열심히 다니는데 나머지는 바보예요. 그래서 나머지 챙기고 뭐하고 그런 거는 잘 못하니까 김어준이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알았어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BBS도 잘리고 했는데
그러면 좀 많이 좀 올려줘야지. 아니, 그걸 떠나서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께서 계속 이렇게 저기 우리 국민이나 우리 시민들은 이만큼 했으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잘해. 그런데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잘 끝나야 제가 이제 좀 본업으로 돌아가고 돈도 좀 이제 직업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내가 저기 대선 때 그렇게 투표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니 근데 대선 때는 주기자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이쪽 뭐 범민주 진영 쪽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진보나 KBS에서는 중도적인 사람도 많아서요. 그러니까 KBS에서 KBS 근데 거기서는 또 굉장히 맨날 모니터해가지고 맨날 고발을 하거든요. 뭐 1년 365일 중에 방송을 한 300일 정도 한다, 한 200 며칠 한다고 하잖아요. 거의 매일 그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저기 KBS 저쪽 이상한 애들이 모니터를 해가지고 저를 저기 계속 이렇게 심의 넣고 고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발 건수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방송 중에 김어준이 많고 두 번째가 저였죠.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하고 이렇게 안 된다고 윤석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KBS 같은 데서는 또 나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중립을 지키는 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걸 또 씹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김원준처럼 하면 그날 잘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런 KBS 거기서 이제 라디오 진행을 몇 년 했었죠? 3년 6개월. 3년 하고 TBS는 거기도 3년 7개월. 자 그렇게 하다가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 언론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BBS 9개월 했습니다. BBS. 자 김어준이 독립하면서 김어준 방송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유튜브 언론이란 뭐 유튜브 언론인데 그냥 취재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런 흔히 말하는 그런 제도권 저널리즘하고 유튜브 저널리즘하고 그 제도권하고 유튜브 저널리즘 이런 분석 평가는 박사님께서 제가 언론학 박사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주기자 라이브라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어준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유튜브 언론하고도 다르잖아요. 또 좀 차이가 있죠. 제가 취재한 거,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 직접 취재해서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이제 나이도 먹고 힘들고 그리고 현장은 항상 춥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사실은 유튜브 세계에서 현장 취재를 계속하면서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조성식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일할이 목표거든요. 10번 나가서 한 번만 이렇게 안타를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매번 타석에 들어서는데 맨날 허탕인데 다 허탕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방송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 너무 길어요. 명태균에 대해서 여기 다른 사람들은 스튜디오에 앉아서 누굴 불러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주로 그렇게 많이들 하죠? 저는 6, 7번 내려가서 가서 뭘 하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감하고 그 유대를 가지면서 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못 쓰고 관계가 있으니까 안 쓰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들어올 때 상당히 뭔가 낙심한 표정이었는데 뭐가 잘 안 된다고 창원에서 취재 때문에 그래요? 창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취재를 했는데 내보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변호사가요? 아니 뭐 가족이?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알겠다고는 했는데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항상 그 고민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2년 동안 저는 뭐 고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끔씩 그 오마이TV에서 제 코너로 이제 계속 방송을 조금 유튜브 방송을 좀 하다가 이제 최근에 개인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유튜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또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열심히 취재하는 유튜브도 있고 팩트에 충실한 유튜브도 있지만 상당수 유튜브들은 보면 이제 주로 주장, 의견 이런 거 거기에 또 막 검증되지 않은 그냥 의혹 그렇죠.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유튜브는 그게 없거든요. 어느 정도 선이 없는데 그 컨텐츠만 보다가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분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알고리즘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께서 보는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누구 유튜브를 보고 누구 얘기를 듣고 누구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그 사람의 수준이 됩니다. 예. 자, 용산에 있는 사람은 그 정광훈 수준인 거예요. 정광훈 수준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조성식 어퍼컷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취재하고 팩트를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도 거짓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거짓들이 맞아요. 저는 김만배를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한번 만난 게니까 언제죠? 그게 그럼 2013년, 14년 네,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김만배랑 손잡고 다니면서 뭐 윤석열 뭘 했다고 누가 했다는데 그런 게 또 어디 뭐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몰라요. 너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터무니없는 거짓말. 10년 전에 봤어요. 10년 전에 그 다른 건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김만배 씨가 이제 뭐 법조 기자 출입 기자단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렇죠. 뭐 오가다 볼 수도 있는 거죠. 아시잖아요, 김만배. 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저와 관련돼도 저는 여권에 그 우병우의 부하인 주진우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용산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김건희의 일을 치닥거리를 김건희의 법적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주면서 신망을 받았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근데 주진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 아니, 근데 나 진작에 궁금했는데 그 주진우하고는 좀 평소 교류가 없어요? 없어요. 서로 그래도 좀 뭔가 좀 친근감을 느낄 거고. 아니요. 친근감을 느끼다니요. 우병우 부하다니까요. 아우 저 그 사람이 울산에서 울산 번화가에서 나이트클럽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 맞아. 그 얘기 어디 내가 얼핏 들었네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산관계나 다른 걸 좀 들춰보고 싶고 이 사람은 확신범이거든요. 확신범이거든. 다른 걸 보지 말고 우병우의 수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권력자들만 쫓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런 사람하고 좀 이렇게 좀 달리 봐주셨으면 같이 이름이 거론되는 게 좀 너무 상당히 불행해요. 싫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자꾸 주진우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주진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사실은 지금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우병우 검찰에서 우병우 사단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인맥이 대단했어요. 검찰 인맥이. 우병우는 사단이 있었어요. 최재경은 사단이 있었어요. 윤석열 사단은 사실 없었는데 윤석열이 사실 겹쳐요. 최재경 사단의 인물, 우병우 사단의 인물. 그렇죠. 거기가 핵심이고 사실은 저기 변방에서 술이나 먹는 그냥 형이었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근데 나중에 권력이 되니까 걸로 붙었는데 지금 근데 다 검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금 사적인 그렇죠. 저기 구축이 됐어요. 조금 있다가 다 벗어날 거예요. 그러겠죠. 또 속성상. 한동훈한테 붙어야 돼, 주진우한테 붙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동훈 라인하고 또 친윤 검사들도 사실 상당히 겹쳐요. 겹치는데 이제 또 각자 원래 아니었어요.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를 맞아서 주기자 라이브 그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들어오죠. 그죠? 많이 들어오죠. 지금 실시간 동접자 그게 얼마나 돼요? 11시에 해도 뭐 3만 명, 5만 명. 와, 5만 명까지도? 5만 명도 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많이 늘었네. 제가 전에 몇 번 나갈 때만 해도 그래도 2만 3만 그래도 3만 명 했어요. 나한테 다 얘기를 안 했구나. 3만 명, 4만 명 또 나가고 그랬죠. 근데 4, 5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지금 이제 겸공 특보 체제로 탄핵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헌재에서 기각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렇게 특보 체제를 하는 게 맞다 이게 김어준과 저희들의 생각이어서 저희가 6시 반쯤에 이렇게 6시 반부터 6시 반부터 1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맨날 취재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여간 그 시간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당겨가지고 합니다. 누적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방송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계엄날 저희가 생방송하고 제가 그거 엄청 나왔죠. 한 300만, 400만. 300만. 되나 예전에 봤을 때 한 300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야, 그날 엄청 많은
뭐 그날 당일 이제 본 분들이 우선 제일 많을 거고, 그죠? 그리고 짤로 막 돌아다니는. 그 이후에 또 보신 분들. 그래가지고 야 쌈꾼이냐, 너 뭐 욕을 하냐, 막 그런 사람도 많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사실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막 댓글 뭐 이런 거 보면 꼭 이제 또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댓글을 안 봐요. 댓글 안 봐요. 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아예 안 본다거나. 네, 저는 신경 쓰이니까. 저는 열어가지고 댓글 안 봐요. 그리고 또 이상한 애들은요. 이상한 애들 뒤에서 막 욕하다가 앞에서 보면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항상 그러는데. 그래요? 네, 그런 게 다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담은 항상 큽니다. 그러니까요. 선배님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이름을 걸고 하는데다가 저희는 카더라, 이런 첩보가 있다, 이런 걸로는 방송을 못 합니다. 저희는 꼭 가서 증명하고, 증명해보고, 증거를 찾아서 제가 이만큼 취재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대신에 결과물은 좀 보여줄 수 있는 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힘들죠. 어렵고. 사실 뭐 언론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뭐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사실 팩트를 진짜 다 확인해서 1부터 끝까지 10까지 그렇게 해서 방송을 내보내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면 1년 많이 굶어야 돼. 몇 개, 어느 정도는. 아니, 저는 그래도 어렵더라도 그렇게,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렵더라도 그 저널리즘을 잃지 않고 저널리즘을 구현하겠다, 나름대로 우리가 독립적으로라도 구현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의 얘기, 카더라 그거 하나를 가지고 방송하지는 않아서 부담이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하다가요 오래 못 할 거예요. 제가 보면 주 기자의 힘은 역시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거고, 그죠? 치밀한 현장 취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정보를 또 수집하고 서로 이제 그걸 검증도 하고 교차 검증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저희도 언론사 있을 때도 그랬지만 언론에 또 이제 취재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드러나는 이런 또 그게 있잖아요. 안타까운 게 저는 박영수 특검 그 당시에 특검을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황교안이. 그래가지고 수사가 중간에서 서야 됐는데 좀 한계가 명확했어요. 특별히 박근혜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은 이렇게 환수를 해서 그 구세력이 다시 자리 잡지 못하는데, 그거는 일소를 했어야 되는데, 뭐 윤석열이 살려준 측면도 있지만 그 해외 비자금 수사를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주기자 라이브에서 정유라 씨가 스위스에 계좌있다는 제 본인의 직접 증언을 보도했거든요. 그 본인이 뭐 이렇게 좀 뻥치는 건 아니에요? 뻥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돈이 해외 도피해서 그렇게 그 돈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유흥비로, 씀씀이를 보면 지금 유흥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속칭 호스트바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냥 호스트바에 가지 않고요, 애들을 불러요. 지난번에 그 방송 잠깐 저도 봤는데, 불러서 여행도 가고 불러서 데리고 가고, 그 호스트바 친구를 하나 데리고 엄마 면회도 가요. 그리고 뭐 가게를 차려준다, 몇 억짜리 차를 사준다, 몇 억짜리 시계를 사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비자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해요. 그 비자금 우리는 여기까지야. 거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해줘요. 수사기관에서 이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정유라 씨는 지금 이런 내용 일부 방송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 뭐 항의하고 그런 못하죠. 못하죠.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요? 꼼짝도 못하죠. 근데 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만 하는데 또 정유라 얘기를 뭐가 중요하다고 언론에서 막 써줘요. 미친 것 같아, 언론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게 똑같은 수준이에요. 에휴, 정말.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진짜 어퍼컷을 걔네들한테 날리고 싶어요, 저는. 옆차기 해주고 싶어.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된 것 같은데, 혹시 뭐 또 좀 내놓을 거 있으면 더 내놓고. 나중에 또 와서 다음번에.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덕담 하나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또
아직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구독자도 적고 한데 이렇게 주진우라는 대기자가 왕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영광이고 제가 기자 천연병 시절에 매우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였습니다. 제가 건방져가지고요 선배들한테도 엄청 건방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성식 선배의 지시에는 두 말도 안 하고 명령에는 두 말도 안 하고 따랐습니다. 매우 훌륭한 기자가 내놓는 그 방송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한 방송 한 해보다 한 10배 노력과 공이 들어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너무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 조성식의 어퍼컷이든 훅이든 조성식 기자의 컨텐츠는 믿을만하니 저도 꼭 챙겨보니 여러분께서도 많이 애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보다 더한 진짜 이게 홍보가 없네. 제가 오늘 어쨌든 주 기자가 출연하신 거를 제가 또 이거 잘 또 해서 널리 좀 알려야 될 텐데 하여간 그걸 좀 연구를 해보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 잘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진우가 떴다 이러면 아마 꽤 볼 것 같은데, 그죠? 꽤 볼 텐데 꽤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신 우리 주진우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우리 주 기자님은 또 제가 가끔 또 이렇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했어요? 사진. 거기서 찍어요?